대한 생각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 도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30년대 알라바마주의 메이콤이라는 작은 읍에 사는 6살 소녀 스카웃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죠. 아버지가 맡은 사건이 있습니다. 25세의 젊은 가장인데요. 흑인 젊은이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변호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카웃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작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작품은 하퍼 리의 첫 작품이자 대표작으로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반자전적인 소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작품 안에는 작가가 직접 겪은 일이라든지 또 보았을 법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펄리의 아버지 자신이 소설의 에드가 핀치처럼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인죄를 쓴 흑인을 변호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작품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엘라바마에서 발생한 스코츠보로 소년들 재판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이 작품의 배경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31년에 엘라바마로 향하던 화물열차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우는 백인 여성 둘을 성폭행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흑인 청소년이죠. 굉장히 어린 소년도 있었으니까요. 9명이 재판에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배심원들이 백인들로만 구성이 되었고 여러 무죄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이제 흑인인 톰의 무죄가 입증이 됐지만 백인 배심원들의 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감옥으로 이송되는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존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작품 속 주인공인 스카웃도 그랬겠지만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분노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1960년대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라바마의 1960년대는 굉장히 뜨거운 시공간이었었습니다. 백인과 흑인들이 완전히 분리된 채 살았죠. 흑백 분리법이라는 이름이 짐 크로우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흑인과 백인이 출입하는 통로와 퇴로가 다 달랐고요. 식당에서도 따로 밥을 먹어야 됐고 열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칸을 달리 타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었던 사회가 1960년대의 알라바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960년대 하면 뭐 몇백 년 전도 아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인데 이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일이 뭐 법적으로까지 인정된다. 좀 개인적으로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선택한 엘라바마의 196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공간이었고 흑인 민권운동의 중요한 인물이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여기에서 처음 명성을 떨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는 민권운동의 중요한 도화선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이 책에 대해서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중학교 때 필독서로 읽고 고등학교 때는 법과정치 시간에 한번 읽었는데 왜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을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 제목은 사실 원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역인데요. 원제는 To Kill a Mockingbird입니다. 머킹버드는 앵무새가 아니라 흉내 집박이라고 하는 새예요. 미국에서는 일상에서 늘 흔히 보는
친근한 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동영상으로 노래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킹이라고 하는 게 흉내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새들의 노래 소리를 흉내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풀벌레 소리도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목소리가 없는 거는 아니고 자기 목소리도 있으면서 주변과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특징을 지닌 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 이 앵무새라고 하는 것이 좀 단순히 오역 그런 의미보다도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좀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과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 작품의 핵심적인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바로잡아 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난감한데요. 일단 죽이기 이렇게 이제 하기 하면은 이게 명제나 당위처럼 엮여져서 더더군다나 좀 안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핵심 문장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흉내 집박이를 죽이는 것은 뭐뭐뭐뭐다에서 그 주어 부분을 이 작품의 제목으로 뽑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의 얘기를 듣고 나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왔다. 네. 내가 읽어볼 책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아주 꼼꼼히 읽었을 때 말씀하셨던 이 모킹버드를 죽이는 것은 이라는 것의 뒤에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기총을 사주면서 아들 잼에게 이 아버지인 변호사 에티커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칠 수만 있다면 쏘고 싶은 만큼 이 어치새를 모두 쏴도 된다. 하지만 이 모킹버드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에티커스의 그 말은 곧 작가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모킹버드가 의미하는 사람이라 그럴까? 상황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 속에서 나온 백인 여성을 폭행해서 누명을 쓴 흑인 톰 로빈슨과 사회 부적응자인 아서 애들리 아닐까요? 에이스예요, 에이스. 역시. 짱입니다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오고 그 중에 주목되는 인물 두 사람을 이 주제 모킹버드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톰 로빈슨하고 아서 웨들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아서 웨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젊었을 때에 약간 좀 이제 껄렁껄렁하게 놀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갱스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뭔가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굉장히 점잖은 거를 중요시하고 체면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은 집 안에만 갇혀 있는 상태, 우리가 작품에서 읽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집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제 이 따돌림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기도 한데요. 뭐 교회도 안 나가요. 선교 모임에도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그런 위치에 되게 되고 이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견과 차별로 그런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서 웨들리는 사실 나중에 보면은 아이들을 구하고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든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그 바깥에 있는 나무 둥치 그 파인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물건을 막 넣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서 웨들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다정한 인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있죠. 누명을 쓰고 나중에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톰 로빈슨이 있는데요. 그의 사람됨과는 상관없이 흑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낙인이 찍힌 상태입니다. 작가 하펄리가 이 메이컴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편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편견은 그것이 크든 사소하든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차별도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차별과 편견을 작품 속 인물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계속해서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